자, 그러면 삼정 물련의 해소의 논의와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철종 13년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진주 밀란이 발생한 지 한 2개월 뒤에 5월 달에 정부는 이 밀란의 원인이 삼정의 폐단에 있다는 걸 파악한 박규세 건의를 받아들여서 삼정 폐해 해결을 강구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요. 그 삼정 이정청의 그 내용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 관청의 명칭 쓰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철종이 응지상소를 올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의견을 올리라고 하는데, 그 의견에 뭐냐면 교수에 응답해서 상소 올리게 돼요. 이게 응지상소죠. 응지상소. 그래서 이제 응지상소소를 이제 삼정소를 설치해서 이 응지 그 왕의 명령에 올린 상소 내용을 검토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군정 항곡 그다음에 이런 정적의 문제를 해결한 대책이 나와요, 이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때 인제 왕이 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지를 내리고 그에 대해 응답한 이 응지상소의 내용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삼정문란제도 그 자체에 결함이 없고 다만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는 뭐냐, 그래서 삼정을 유지하고 그 운영 방법만 개선하자라는 거죠. 이게 제일 소극적인 그 계책이죠. 대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면적인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삼정뿐만 아니라 그 삼정 밑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세행정뿐만 아니라 봉건적 경제제도, 전호제도를 개혁해서 농민 경제를 분산화하자. 그리고 봉건적인 경제 체제와 그의 세제를 개혁하여 농민, 농촌, 농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인제 지주 어떤 그 뭐랄까 토지 문제나 그다음에 지주 전호제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갖고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 단순히 표면적인 부세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된다. 뭐 지주 전호제 무슨 신분제 이런 것들 개혁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인제 정부는 당연히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겠죠. 근데 요걸 하지 않고 요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일 그 소극적인 미봉적인 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삼정을 그대로 둔 채 그 운영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응지상소서에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죠. 그래서 인제 삼정 운영 개선론을 이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인제 뭐냐면 종래 폐단을 지적되었던, 그러니까 정정 관련된 내용 보면 종래 폐단을 지적되었던 각종 사항을 금지시켜. 그래서 이제 뭐 백지징세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양전을 피하나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백지징세 같은 폐단만 개선하는 식으로 정정 문제를 해결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자체적으로 인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그 기출 예문은 나왔어요. 이게 밑에 기출 예문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은결이 세출이라든지 뭐 여기 백지징세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을 어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군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예. 그런 것들 인제 족징, 인징, 뭐 항구청정 이런 것들 개선하는 것만 했어요. 이게 군정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항곡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항곡은 뭐냐면 항곡 자체를 폐지하고 이들 토지에 부과하는 하한 기결 정책을 해요. 예. 그래서 항곡 같은 게 이미 그 당시 인제 그 세금이, 그러니까 이자분이 일종의 중앙의 부세로 사용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항곡을 폐지하고, 그럼 중앙 부세는 어디에 부과하냐? 여기 보면 토지 결수에 부과한 거야. 그러니까 파한 기계는 뭐냐면 항곡을 폐하고 토지 결수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곡제도를 폐지하고 그 이자분은 어떻게 예전에 중앙부서에 올려 가지고 사용했는데 요거는 토지에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삼정의 문란에 대한 개혁을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나서 그 산하에 있었던 응지 상소서에서 뭐냐면 제시를 했고, 나름대로 헬려 그 하려고 했는데 이거조차도 상당히 미봉적이죠.
미봉책. 근데 이 미봉책조차도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없어져. 성경 이적처 폐지되고 원래 그대로 돌아가요. 예.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폐지됐다가 파환기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이 다시 부활되죠. 예. 그래서 다 실시되지 않았다. 비봉책이지만 밀란이 잠잠하고 삼정 이정처 폐지되면서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관련된 내용은 요 밑에 있어요. 예. 한정 관련된 내용. 요것만 읽어 볼게요. 자, 한국의 폐해를 없애는 길은 한국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앞으로 한자에서 거두고 분별 이식을 거두는 것을 영구히 확파할 거다. 그 한국을 폐지하고 이해 토지에 부과된 것은 대병통과 관계됐으니 만큼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자를 거두고 그에 대한 이자를 거두는 행위는 이제 영구히 확파하고요. 다만 이 이자는 예전에 이제 부세제도 이제 중앙 관청의 부세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만을 어리냐 토지에 부과한다. 이렇게 내용이야. 그래서 화학 기결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렇지만 이것도 잠깐 실시했고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원래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여기 넘어가죠. 예. 자, 성리학의 도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인제 그 성리학의 흐름부터 좀 설명하고 나서 그 조선 후기 때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성리학 도입이 아닌데 어 조선 후기 때 이제 성리학의 어떤 흐름하고 신학 관련된 내용을 좀 하기 전에 여기 전반적인 성리학의 흐름 같은 거 좀 얘기하고 나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인제 요거를 좀 악필이지만 좀 대충 정리해 봤어요. 예. 자, 고려 말에 인제 성리학이 도입됐죠. 근데 이때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성리학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허영의 성리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자의 아류였던 허영의 성리학을 처음에 도입됐고 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우리가 아는 주자 성리학이 인제 도입돼요. 주자 성리학. 음.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인제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이때 인제 급진파 사대부들이나 온건파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도입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한당 유학적인 기질을 다 버린 게 아니야. 그래서 성리학도 하면서 한당 유학적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초창기 때 성리학은요. 그래서 성리학을 인제 여기 보면 두 가지 인제 도입된 이제 사대부들은 혁명파 사대부들 그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들 이렇게 나눴고 혁명파 사대부 중 일부가 인제 어 훈구파가 되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온건파 사대부들은 인제 좀 이따 살인파 16 세기 살인파로 이 부각이 되는데 이 살인파들은 종전의 이런 혁명파 사대부들과 좀 입장이 달랐어, 성리학을 바라보는 입장이. 자 혁명파나 홍구파들이나 그들은 인제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100%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뭐 20-3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긴 했지만 종전에 한당 유학도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 같은 경학을 강조하잖아요. 경학보다는 이 문장 같은 것들을 강조해. 예. 이런 것들. 외교 문서 쓰려면 이런 것들 문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실용적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야.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서 성리학을 받아들인 거지 뭐 머릿속에 100% 완전 성리학 근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살인파 입장 올 때는 이게 살인파는 홍구파하고 달라. 예, 간학파하고 얘네는 거의 99.9%가 뭐냐면 성리학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머릿속에 성리학밖에 없어. 예. 순수 성리학자라고 보면 돼요. 종전에 뭐 한당 유학적인 요소들이나 그다음에 인제 예전에는 뭐 문장 같은 거 있죠. 사장을 되게 중요시 했는데 사장은 인제 뭐 필요 없고 경악을 강조한 거다.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살인파들의 이제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 성리학은 이 살인파들에 의해서 인제 재해석되고 발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인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항과 이이죠. 이항. 그래서 이제 이 이의와 이항은 그 예전에 봤던 심성론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인제 중국의 성리학을 해석해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뒤에 있는 이제 뭐냐면 성리학자들은 크게 이제 이항과 이의 학문에 줄을 붙이는 방식밖에 안 돼. 재해석하고. 물론 이와 이항 외에도 성혼이니 조식이니 서경덕이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아웃사이드고 인싸는 이와 이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중심으로 볼게요. 자, 일단은 주기론, 이 주리론의 대립인데, 자, 이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기 이론론으로 연결된 사람은 기대승과 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의는 이론적과 이항 이렇게 연결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용어상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기론이 이이고 주리론이 이항이다. 이렇게 등식화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주기론은 상대적 기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니를 강조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붙여진 명칭이지 어떤 그 학파를 어떤 특정한 일을 지칭해 갖고 이 사람은 주기론자, 이 사람은 주론자 이렇게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만 볼 때 이제 이렇게 붙여진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상대적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와 이양 사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이는 이기 이론론에 좀 가깝고요. 이항은 이기 이론론 원칙을 따졌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가 이기 이론론에 가깝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기 이론론자가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이기 이론론자는 똑같은데 좀 더 상대적으로 이는 이기 이론론에 좀 가깝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성원이라는 사람인데 성원은 나중에 소론의 영수로서 추대받은 사람인데 이하고 거의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항 사상에 되게 호의적이고 둘 간의 관계가 좋아.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서로 번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요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같은 서인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했죠.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노론 소론 나눌 때는 이제 약간 학파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싸가 있죠. 아싸. 아싸가 이제 뭐냐면 조식과 서경덕이야. 예, 조식과 성경덕은 상대적 이항과 이의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도 이제 소수파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조식은 이제 대북의 영수고요. 서경덕은 소북의 영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조식과 서경덕은 좀 앞에 있는 이항과 이의와 달리 100% 성리학이라고 좀 볼 수 없고, 여기에 이제 노자와 불교 사상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일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림의 어떤 인사들하고 좀 다른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경덕은 나중에 소북의 영수가 되고요. 조식은 대북의 영수가 되죠. 그래서 이 대북 계통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해군 때 집권을 했잖아요. 특히 조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왜구가 들어올 거라고 이제 예상해서 여러 가지 철저한 이제 그 뭐냐 무장 군사훈련 같은 것도 이제 제자들에게 시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식 계열의 사람들이 의병장들이 많아. 자, 그래서 이 대북은 이제 뭐냐면 뒤에 인조반정 후에 몰락했고요. 소북 세력들은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렇죠. 소북도 이제 뭐냐면 몰락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많이 어디 들어가냐면 서인도 들어가지만 남인 계열에 많이 들어가. 얘네들이. 그래서 남인하고 소북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지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기 남인 얘들이 이 소북 계열에 이제 영향하고 연결됐다. 소북 계통의 이제 항우적 계통하고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 서경덕은 후에 이제 유기론에도 영향을 줘요. 19세기 때 유기론에 영향을 주는데 유기론 뒤에 좀 설명했지만 주기론은 이와 기를 이제 뭐냐면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를 강조하면 주가 주기론이 되고 상대적 기를 강조하면 주기론이 되는데 유기론은 이와 기 중에 그 이와 기 중에 하나만 중요시여겨. 나머지는 아주 진짜 부수죠. 그러니까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 앞에서는 뭐 6대 4 정도, 4대 6이면 요건 9대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유기도는 그 90%가 기가 얘기하고 10% 니는 아주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오직 유라는 것은 기가 거의 9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뒤에 설명하고요. 다시 이제 인사로 넘어가서 이와 이양학파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게 이제 학파들은 크게 이제 송시열로 연결되죠. 노동계열로.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동계열 연결된 이제 이학파 계열의 송시열 때 얘네들은 상당히 성리학을 원리 원칙대로 이제 뭐냐 받아들이죠. 근본주의자들이야. 예. 그래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무너진 사회 질서를 다시 복구시키려 하고 이 성리학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글자 하나하나를 그냥 직역하고 해석한 애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이고 송시열은 또 북벌론에 참여했죠.
북벌론 참여한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면 호종 때 북벌론 참여했는데, 물론 호종하고 송시열 북벌론은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얘는 내수 양이 쪽에 이제 북벌론에 치중했던 사람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소론 계열은 좀 훑어볼게요. 소론은 윤중이 있어요. 윤중이 대표적인 거고, 윤중하고 이제 송시열과는 사이가 안 좋죠. 이들이 이제 있고, 이 소론들이 이제 쭉 내려가서 그 강화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양명학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 대부분 이제 사람들 중에 소론 계열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송시열 계열에서 이제 좀 볼게요. 다시. 자, 송시열 계열에서 또 두 개 파로 이제 18세기 나눠지는데, 자, 이때는 이제 북벌론이 북학론으로 바뀔 때죠. 그러니까 청나라를 치자는 논의가 뭘로 바뀌죠?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논의로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노론의 일부 중에 서울 경기 지역의 사람들이 낙농파를 형성하고, 그다음 충청도 노론이 좀 약간 송시열 계열의 쪽에 이제 충청도 노동이 이제 됐는데, 요게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고 요쪽이 상대적으로 진보라고요. 자, 이런 내용 사람들이 무슨 논쟁을 펼쳤냐면 인물성 동일론 논쟁을 이제 펼쳐요. 인물성 동론.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 인성과 물질이 동일하냐, 그 똑같느냐 다르냐, 그 인간과 그 동물이 다르냐 똑같으냐, 뭐 이런 논쟁이야.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 하면 중화와 오랑캐가 똑같다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통 기국론에서 이통을 이제 더 강조해서 중화와 그 오랑캐는 똑같이 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동일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물 성동론이 되죠. 이통 기국론 중에 이통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은 주리론이라고 하죠. 아까처럼 했죠. 주리와 주기는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갖다 붙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인물 성동론자들은 주로 그 뭐냐면 시파 계열이 있고 경화사족들이 이제 있고, 이들이 주류가 이제 북학파로 연결돼요. 북학파 연결되고, 그리고 이 북학파가 이제 다시 19세기 때 넘어와서 계야사상가, 그리고 북학파 일부가 이제 고중학을 받았는데, 이 고중학이 이제 문제점이 있어. 이거는 현실 문제보다는 어떤 실사고시대에 입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실 문제보다는 어떤 이제 그 고중에 입각해가지고, 예, 고중에 입각해서 현실 문제 외면하는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경화사족들이 18세기 경화사족 중에 일부가 또 권력을 잡으면서 경화 거족이 되는데, 이들이 고중학을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호론파들 있죠. 호론파 충청도 노동들은 인물 성의론을 주장해. 이들은 이제 뭐냐면 이통 기국 중에, 이사상 이통 기국 중에 기구의 강조해. 그러니까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랑 그 뭐냐면 인물, 인성하고 물성은 다르고, 그다음에 또 인간과 짐승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오랑캐하고 중화는 다르죠. 청나라 문화를 배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인물 성인론자들은 좀 더 이제 뭐냐면 보수적이고 해서 청나라 문화를 되게 배격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해 사상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한 사람인데, 이들이 이제 벽파가 되는 거죠. 벽파. 그래서 세도정치 때는 이 시파와 벽파가 싸우긴 하는데, 벽파는 현종 이후부터 정치적 몰락을 해요. 이후부터는 찾아볼 수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인물 성동론을 같이 다시 도와서, 인물 성동의 주류가 북학파와 연결되고, 북학파는 나중에 계하사상이나 또 고중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리론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 이윤론자, 앞에 유기론과 달리 유리론이라고 하죠. 이 유리론자들은 니를 강조해. 아까 그 뭐냐면 아, 이통에서 할 때 이의 어떤 그 보편성, 니들 강조하고, 니들 90% 보고 기는 1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는 유리론자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입장일 때는 그 니가 뭐냐? 상강오준이죠. 그러니까 상강오준을 지키는 것은 보통 조선의 어떤 중화를 지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나중에 김정직, 이항로 이런 사람들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걸 비판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어떤 책 교과서에는 좀 잘못 설명한 게 뭐냐면, 요게 음, 호론들이 인물 성인론이 되고, 이게 이인론이 돼가지고 위전척사 운동을 연결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벽파도 이미 현종 이후부터 몰락했다 보시면 돼요. 현종이.
평양 조시 이후부터는 몰락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항기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 주지론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이론론자로 해갖고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주지론을 이통기구를 새롭게 해석해갖고 그 뭐냐면 위전척사의 어떤 움직임의 이제 흐름에 가세를 한다. 그러니까 노론의 위전척사 흐름은 이 이론자 이렇게 인물 성동론을 재해석한 이 이론자들과 연결됐다. 유리론과 연결됐다고 보고 또 한편은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주력파는 계하사상과 또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렇게 사상적으로 걸려 올라가면 인물 성도론 이통 기국론주의 이통을 강조하는 입장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어 노론축을 이제 남인을 볼게요. 남인 이양학파를. 자, 이양학파는 17세기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리학하고 육경을 이제 뭐냐면 동시에 수용하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성리학을 육경 속에 재해석하는 입장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예 성리학을 부정하고 육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윤hu나 뭐 박세당이나 그런 사람인데, 윤hu가 나중에 송시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사문난적이다 해서. 예, 비판을 받고 하여튼 죽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요 입장이 이제 성리학의 이제 주 입장이죠. 남인들의 주 입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보면 성리학뿐만 아니라 육경을 도입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석하자.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가 이제 경기도 남인과 근기남이라고 하는 사람들, 경상도 남인 이렇게 이제 두 개 계열이 있는데 경상도 남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꼴 보수고 보수계예요. 이양 집계들이죠. 이들은 이제 여기에 넘어서 19세기 때 이 이론론이 돼요. 유리론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개항 이후에 유리론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노론 쪽의 유리론과 이쪽에 이제 유리론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위전척사 운동을 이제 하죠. 그래서 초창기 때 노론 쪽의 유리론자들이 주도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그 남인들이 유리론자들이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위전척사 운동하고 이쪽이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자라고 생각하는 남인들은 경기도 남인 계통이야. 경기도 중농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중농학자들이 이제 있는데 뭐 이익이나 정양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익은 그 밑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 그래서 성호 우파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흐름들이고 그리고 성호 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성리학 외에도 기독교에 대해서나 서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흐름들인데 자, 이 우파 성리학의 어떤 체제를 강조하려는 그 시학자들은 이제 뭐냐면 안종복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안종복 같은 경우에 역사로서 삼한정통론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했죠. 그리고 이제 좌파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이야.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서양의 물리 그 뭐랄까 서양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양 사상도 그 재해석해갖고 이양을 리를 강조했잖아. 그때 리는 도덕적 원칙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리가 아니라 실리를 강조해. 실제 운영에 필요할 보편적 원리. 그러니까 이 말은 과학 기술이나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도 남인 계통은 뭐 이양의 해석을 원래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시대적 의미에 맞게 시대적 흐름에 재해석해서 시각적인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 자,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 남인은 뭐와 또 연결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소복 계열과 또 연결돼. 소복에서 상당히 이제 경기도 남인 쪽에 편입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넘어가서 이제 또 볼게 기정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기정진. 19세기 때. 그래서 이제 기정진이라는 사람이 주기론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기이론론인데 이 유기론이라고 해요. 유기론과 이 유기론은 그 뭐였어요? 네가 90%, 나머지 기는 10%. 기는 기가 90%, 나머지 10% 니야. 주기론과 그 주기론 4대 6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비중이 달라. 이 유일한 그 기론론자 19세기 기론자 사람이 서경덕의 영향을 받은 그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한기. 글씨가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체한기가 있는데 체한기는 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물질, 과학을 강조했어. 그래서 이제 개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도 뭐 아쉽지만 전반적 흐름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성리학의 구조와 성대와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양난 이후에 이걸 이제 양난의 어떤 것을 이제 그 문제를 양난 이후에 이제 어떤 나타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지고 논의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리학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무너진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예와 그는 사회 질서 이런 것들 상관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조반정 이후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주자 성리학을 절대함으로써 어떤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인제 송시현이라는 사람이죠, 송시현. 송시현은 완전히 인제 주자의 말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다 이제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야.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주작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작 근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잠깐만요. 어.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을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성리학의 어떤 주자 성리학의 어떤 근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육경이나 제자백과를 이용해 가지고 성리학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죠. 이런 흐름은 남인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남인들은 고대 유학 같은 육경이나 뭐 제자 백과 같은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학을 좀 더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하나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육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조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흐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네. 잠깐만요. 아, 제대로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성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육경을 받아들이자는 흐름이 있고 이게 이 남인들의 주 흐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윤우나 박세단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성리학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 육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네. 고대 유학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사문화적으로 해 갖고 비판받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성리학의 질서를 인제 무너뜨린다 해 가지고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인제 남인 계열은 이런 계열이죠.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지만 뭐다? 그 육경 같은 것들 고대 유학을 받아들여서 좀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남이 주고 그래서 이제 이 예성 논쟁을 할때 어 그 당시 이제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에 근거를 들 때 그 남인에서 뭐 의례 같은 거 있죠. 의례 같은 예전의 예법, 육경의 예법을 들어가서 인제 얘기했던 것도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육경의 같은 걸 이제 사상을 받아들여서 고대 유학을 받아들여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주시 같은 것도 영향을 받았죠.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 갖고 천을 천리로 해석하지 않고 상제로 해석하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주류는 어디다? 이 양난직부의 주류는 이 성리학 교주의 흐름, 그러니까 노동 계열이 주류다. 송시열 쪽이 주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18 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 안에 또 이제 분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볼 수 있는 게 포항 논쟁이야. 그래서 17 세기 때 성리학의 교주화를 주장했던 그런 노론 측의 이제 의견들이 너무 이제 북벌론을 주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 일부에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주전 그 성리학 교주화를 계속 주장했던 그 세력들과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서 인제는 청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흐름들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있는데 이 흐름 노론 내에 이제 18 세기 흐름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충청도 노론, 경기도 노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간에 펼쳤던 논쟁이 호락 논쟁이죠. 인물 성동이론, 어 인물 성이론 이렇게 관련된 인데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철학 사상의 내적 모순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제 좀 달라지는데 이 중에 사상에 이통기국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이통기국론. 자, 이통기국론은 이의 보편성이 있고 기국이라는 건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인제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강조하고 차별성은 이제 차별을 강조하죠. 예 차별성을 인제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제 오랑캐 뭐 이렇게 그
중화 같은 것들 차별 같은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 성이론 논쟁에서도 요런 것들이 나타나요. 인물 성이론 논쟁에서. 인물 성이론과 그다음에 인물 성동론 이렇게 논쟁할 때 자 그래서 인물 성이론은 인물과 인성과 물성이 다르고 짐승과 인간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인물 성도는 인성과 물성은 똑같다. 짐승과 인간은 똑같다. 예.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주로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차별성을 강조하니까 기국의 입장에서 이제 하고 얘네들은 그 똑같다는 어떤 보편성을 강조하니까 이통의 입장을 또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를 강조할 때는 주기론이라고 하고 얘는 주리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 자 인성과 물성이 차이가 있으면 중화하고 오락해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오랑캐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입장이고 인성과 물성이 똑같다는 거는 중화와 오랑캐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오랑캐라도 뛰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청나라나 그다음에 자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쪽을 인제 호론이라고 하고 요쪽을 낙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물 성이론, 인물 성동론 이런 논쟁을 거쳐서 인제 뭐냐면 했던 논쟁을 혼학 논쟁이라고 했다. 그래서 혼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그 서양의 문화나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먼 충청도 노동애들이 주장했고 기국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낙론 같은 게 경기도 노동애들이 그 당시 받아들여서 이통을 강조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경기도 노동은 인제 뒤에 북각 사상으로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요 중에 일부가 유리론 쪽으로 해석해 갖고 이걸 재해석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니들 인제 상강오륜을 강조하면서 위전척사 운동을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요쪽 간 게 아니라 얘가 요쪽 간 거예요. 예. 호로는 그 벽파가 지원했고 낙론은 식파가 지원했지만 벽파는 이미 인제 현종 이후부터는 정치적으로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호남 논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에 그 부분이 언급됐거든요. 자 그러면 호남 논쟁의 대내적 배경을 볼게요. 자 사회 변동에 따른 인간 간, 자연 간의 변화를 반영했다.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도시의 성장, 농민의 성장과 신분제의 변화 새로운 정치 세력과 사상 경향, 그 조선 후기 때 정치 사회 변화에 대한 노론 집권적인 사상적 대응이 있죠. 그래서 18세기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도 발달하고 대무역도 발달되고 그다음에 인제 대외적으로 권력 문화의 어떤 충격 이런 등등 이런 것들 효과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종전에 그 주자의 어떤 해석에 주자 해석에 매달렸던 노론 집권층 안에서 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낙론을 기반으로 해 갖고 이런 서러 가지 북학론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물성 동의론, 성범신 동론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인제 좀 설명할게요. 앞에 설명하고 똑같아요. 자, 이통 기국론에 따라 인물성 동의론과 성범신 동의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논쟁인데요. 자, 인물성 동의론에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할 때 호론 입장을 볼 때는 기국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인물성이론에서 하고 오랑캐하고 중화가 다르고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자연각을 경시하고 종전의 하이관을 계승하면서 그 당시 국본론 주장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낙론 같은 경우에는 인물성 동론론이죠. 그래서 오랑캐하고 중화가 똑같으니까 오랑캐의 문문이라도 받아들이면 중화가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부터 청나라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연각을 중시 여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국강병을 위한 기술 문명 그다음에 상호 발달, 생산 수단의 개발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들이 인제 뭐냐면 북학파의 어떤 사상적 기원이 되고요. 이런 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인물성 동의론 논쟁과 함께 또 같이 볼 게 뭐냐면 성범신 동의론이에요.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이게 철학적 논의인데 자 호론 같은 경우에는 성범신 이론이죠.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입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있고 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분제나 지주존을 좀 옹호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반면에 낙노는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똑같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통의 입각에서. 그러니까 인제 범인들도 노력했다면 노력했다 이들이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인정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지주존호제나 신분제 완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야. 그래서 당시 성장하고 있는 일반민의 실체를 선식적으로 인정하고 교화와 개혁 제고 지배 시설을 포섭하고 그리고 이제 신분제 완화를 인제 뭐냐면 주장했기 때문에 노비 혁파, 뭐 서울호통 같은 제한적인 이제 제한적인 개혁 입장을 했다. 물론 이들 자체도 이제 사대부이기 때문에 신분제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호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 네, 신분제도 좀 마 탄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론은 그 북학사상으로 계승되고요. 그렇지만 인제 그 낙론의 일부가 그 19 세기 때 기정지 이학로 연결돼서 이 이론론, 유리론에 입각해서 위전척사 운동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 19 세기다면 여기 북학사상과 함께 또 고중학적으로 인제 이렇게 개성해요, 이 낙론은. 그래서 이제 경화 거족들 있죠. 경화 사족들이 인제 그 있었는데 그들 중에 위가 더 경화 거족이야. 그래서 세도 정치가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들은 북학사상 중에 실용적인 부분들은 없애 버리고 경세 그 실용적이고 경세적인 부분은 없애 버리고 뭐만 이제 받아들이냐면 이게 보증하는 거. 그래서 인제 이런 뭐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냐 탐구하고 고증하는 것만 있어. 어떤 도구적인 방향은 발전돼 우리 고중학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게 돼. 그리고 지방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인제 세도정 삼정의 밀란이 일어나는 어떤 그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고중앙에 너무 경도함으로써 경화교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또 그에 따라 지방에 대한 어떤 비참한 상황을 인식 못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삼정의 밀란의 배경이 되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낙론을 계승하더라도 그냥 북학사상처럼 적극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중학처럼 현실 문제를 뭐냐면 외면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 오타쿠처럼 이렇게 인제 뭐 고증하고 그런 문제들만 이제 하는 것들만 학문적 고증하는 그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낙론의 이통을 재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상강오중 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조하는 그 위전척사 운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데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명학을 좀 볼게요, 양명학. 양명학 관련된 내용은 중국의 양명학은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다는 한 2번 나왔네, 2 번.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양명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있죠. 사지선다 객관식 기출 문제 때 잠깐 언급될 정도야.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좀 없긴 해. 왜냐면 시답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양명을 굳이 낼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양명학은 이제 성리학의 교조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실증성을 강조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인제 17 세기 후반에 선원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인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그 도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인제 이들이 정제도를 중심으로 강학파가 성립됐는데 이 정제도는 조선의 그 양명학을 을 체계적으로 수용한 인물이야. 그래서 존엄 만물 일체선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친민설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하고 친민설 관련된 내용은 신민설과 반대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신민설은 이제 주자가 강조한 거고 친민은 인제 왕阳명이 이제 강조된 건데 주자는 인제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교화 입장에서 이제 민을 본 거죠, 자기 밑으로. 근데 여기는 친민은 '백성을 친하게 한다.' 그래 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주체로서 그러니까 도덕적 주체로서 백성을 본 거야. 그래서 평등하게 본 거고 얘는 친민은 아래로 본 거죠. 그래서 요 친민설과 신민설이 상당히 이제 왕양면 사상과 주자하고의 어떤 사상적 차이점에서 논할 때 크게 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의 양명학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 강화파는 경기도 중심으로 제야 소노학자들과 그다음 종친들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양명학은 후에 이제 구한말 이후에 박은식에 의해서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는 데 영향을 줬고 정인보에도 영향을 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양진이 지행하별, 치앙지, 그다음에 건물치지, 심증이, 친민설이 주요 내용인데 다 중국의 어떤 양명서라고 이제 양명은 똑같아요. 요거는 중국의 양명학 할 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시다구로 넘어가죠. 시다구로. 자, 일단 시각 관련된 내용은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와.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뭐 교과서에 나오고 뭐 한통에도 나오고 국부셈에도 나오고 등등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 심부셈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이 심부셈 보면 신학의 어떤 신학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보다는 뭐가 나오냐면 약간 신학의 학문적 경향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심부셈은 읽지 마시고요. 국부셈을 읽으세요. 예, 신학을 공부할 때는 국부셈이 왜냐면 신학의 학문적인 경향 같은 거는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임용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임용에 나올 때는. 그래서 예전에 사리성당 때 잠깐 뭐 몇 개 언급됐긴 했는데 지금 인용처럼 이게 팩트를 중시하는 인용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국부셈이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부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래. 저도 강독 강의할 때는 심부셈을 안 읽거든요. 여기 부분은 신학은. 맨날 학문적인 경향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만 해 가지고. 자, 하여튼 인제 개념을 볼게요. 신학의 개념이 뭐냐면 서울 근기지방에서 개신 유학적 사상을 체계를 갖고 있고 조선 후기의 현실 속의 성리학적 학문 체계와 사회 방식을 극복하면서 내재적 발전을 깨달은 사회개혁 사상이다. 개량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성리학적인 학문 체계와 사회 방법을 극복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리학을 부정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신학자들도 성리학자들이야,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성리학을 송시열처럼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죠. 이 사람들은. 예. 상당히 인제 탄력적으로 해석을 했고 성리학 외에도 성리학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제 뭐냐면 서학이나 이때 서학은 뭐 사회 과학 기술 뭐 일부 기독교도 포함되겠죠. 서학이나 뭐 이제 다양한 사상을 통해서 좀 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좀 약간 실용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경세적이고 이렇게 이제 성리학자들 인제 이게 신학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성리학이지만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사상을 끌어서 성리학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탄력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럼 신학의 등장 배경을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인제 분단 간의 갈등과 번열 정치로 몰락한 양반들이 많아지죠. 이 정치권에서 소외당한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고요. 그 몰락한 양반들이 이제 뭐냐면 주로 신학을 연구했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학계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아요. 왜냐면 신학자들이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신학자 중에 덫을 안 하는 사람들 딱 보면 이이나 뭐 최한기나 몇몇 밖에 없고 어 박지원이나 대부분은 이제 벗어났다 그거죠. 그래서 인제 요게 맞냐 몰락 양반 그리고 이들 중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 물론 남인 출신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박지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벗어나는 안 했던 뿐이지 너는 명망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몰락 양반이고 정치로 소외됐다. 그거는 아직까지 의견이 좀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이 시작 발생을 추구했는데 자 양반 중심의 어떤 신분지수 붕괴, 정치에 소외된 양반층의 정치적 몰락과 피의지 배치의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인제 시작에 반영됐다는 거.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서학이 전래됐고요. 여기 서학이라는 것은 이때 서학은 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과학기술, 서양의 과학기술 다 포괄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되게 이원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과학기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일부 저형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기독교 자체를 믿지 않지만 기독교에 내포되고 있는 어떤
그런 천주시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 체제 있죠. 이런 걸 일부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부터 이제 고중학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실증적 방법이 강조되면서 고중학의 특징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자극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양의 실용적인 측면과 고중학의 어떤 그 특징이 영향을 줘서 시학을 이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학의 연구 경과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객관식 기출문제. 시학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시학하면 조선 후기 관련된 시학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시대의 어떤 학문만 시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시닥이란 말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쓰였던 말이야. 그래서 기존의 어떤 철학과 다른 새로운 학문 이럴 때 시닥이라는 의미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닥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선후기의 시닥이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그 인식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자, 시학은 이제 조선후기 시학을 얘기한 거야. 조선 시학에 대한 연구는 장지연이나 최남선 같은 한국학 초기학자들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성리학과 달리 현실 개혁의 학문의 사상이 존재했다. 근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1930년대에 어, 안재홍, 정인보 등이 여유당 전설을 가능하면서 시학 연구가 진전됐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이 여유당 정서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성학 연구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조선 후기의 시작이 근대 사상으로 부각이 돼요.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경을 실사구시라는 범주에 파가면서 조선화 운동, 조선 문화 부흥운동을 추진했다. 이렇게 조선화 운동과 관련돼서 여유당 전서 간행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한 두 번 나왔나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조선학 운동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1960년대 들어 내재적 발전론이 부각되면서 이 근대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 조선 후기 때 시작사상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학 연구의 경향은 요 정도만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여유당 전서 관련된 조선학 운동 관련된 내용 파악해 두시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심포샘에 있는 영국 경향 같은 것까지 다 볼 필요 없다. 진짜 그거 보면 머리가 빠개져. 차라리 그 시간에 교과서라든지 한국통론, 그 국부샘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맨날 신학의 연구가 어떻고 뭐 저쩌고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 없나? 볼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히 인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일단 뭐 의의는 근대지향적이고 민족주의 실증주의고 피지배층 이해를 반영인데 한계는 뭐냐면 상당수 시각자들이 권력 주변에서 밀려난 인사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용적 측면 부분만 일부 반영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좀 약간 의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익이나 그다음에 차관기나 이런 사람 일부가 뭐냐면 벗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수가 벗을 했고 저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정주의 개혁 정책에 또 많이 참여했잖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폭론이니까 그냥 요거 받아들이는데 학계에서는 약간 의견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학이라고 해도 뭐죠? 그 성리학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자를 성리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들도 성리학자들이에요.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만 성리학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상으로 메꾸고 그다음에 성리학을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통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이제 성리학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개신 유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비교할 게 뭐냐면 중농주의하고 중상주의죠. 예. 신학이라고 있고 신학은 크게 이제 중농주의자들, 중상주의자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물론 이제 신학이란 범주와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가 중농주의, 저쪽 중상주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중농주의자들은 주로 누가 많았냐면 근기남인 출신들. 여기 남인은 영남남인이 아니라 근기남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론은 이제 중상주의 노론. 노론인데 노론도 두 개
계열이 있죠. 그중에 낙농계통의 이제 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현실 사회 문제 비판과 사회 개혁을 주장하면서 구국 강령과 민생 안정을 깼다. 예.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주도는 근기남인 노동계 주의론자, 주의 남농 계통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뭐냐면 중상주의자는 농업을 보다는 상업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농업도 얘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또 상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상주의라고 붙이지만 그래서 농업에 나는 개혁책도 동시에 있었다. 물론 개혁의 방향은 다르지만 자 여기 보면 그 여기 중농주의자는 자연융성과 지주제를 부정하는 방향을 했고 토지 분배를 주장했다. 정정제를 모델로 물론 정정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않지만 이걸 이제 뭐냐면 모델로 해서 재해석하면서 토지 분배를 주장했고 이에 반해 중상주의는 토지 개혁보다는 그 뭐냐면 지주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농업 기술과 발전과 농기구를 혁신을 통해 농업 개선하자. 그리고 지주조제를 아예 부정하기보다는 지주 전후제에서 그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주 전후제라는 틀 속에서 뭐냐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다음 농업 기술 발전이나 농기구 개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농촌 문제 해결한 거고 여긴 토지를 이제 분배해서 자연의 육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 학문적 기반은 보면 중농주의자는 남인 출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원시 유학의 육경 체제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석했다고 했고 요때 니라는 것도 실리죠. 실리라는 거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보편적인 원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니하면 니양의 니처럼 어떻게든 이거 도덕의 어떤 상강오류 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양 학파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걸 다른 사상, 육정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상을 끌어서 니를 이양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 원리, 좀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재해석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중상주의자의 대표 북학 사상이죠. 예 북학 사상. 예 고중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청나라의 문화를 좀 많이 받았어 청나라 고중.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요 고중학만 들을 때 실사 구시학파의 영향도 받았어요 이게 같이. 그래서 북학파는 요쪽을 강조하는 거고 고중학은 인제 나중에 19 세기 때 아 이게 잘못했네. 실사구심은 경세적인 영향을 받았죠, 경세적. 예. 그래서 그 경세적인 어떤 특징을 받은 게 이제 뭐냐면 요쪽이고 예 북학파고 19 세기 때 이제 등장한 이 고중의 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경화사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쪽으로 영향을 받았다. 예. 근데 북학 사상은 좀 약간 그 경세학 쪽에 영향을 받은 거다. 예 그죠? 이거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국각사상 고중학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경세적인 성격. 그다음 고중학은 이제 서울의 경화사족들.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개혁에서 그 중농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비제를 부인하면서 양반제를 부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아직까지 얘네들은 노예를 부인했지만 양반제를 부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신분제를 비판했지만 신분제를 통째 비판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중상주의자들은 신분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산업공상의 평등을 주장했다. 경제개혁을 보면 이제 중농주의자들은 주로 농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업 발달과 화폐 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농건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시전상인데 독점적 영업권 폐지나 근검 전환, 생산 강조, 자급자족. 그러니까 좀 정근대 시대 때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중상주의자들은 상공업 발달이나 화폐 경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요. 소비를 강조하고 생산을 강조하고 대외통상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할 거는 이건 중농주의자들이 이렇게 범죄화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개혁 보면 정영원 같은 경우에도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맞춰서 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일 뿐이지
어떤 특정 개인을 이렇게 중농주의나 틀 속에 묶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건 도식화된 특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그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전반적 흐름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차이점을. 예. 자 그러면 이제 중농주의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중상주의보다 중농주의가 이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걸 볼게요. 중농주의는 이제 17 세기 후반부터 18 세기 전반에 나타난 사고방식인데 주로 농업 중심의 기업론이죠. 경세 치용학파, 중농학파 이렇게 인제 얘기하고 앞에 나왔죠. 건기 남인들 중심으로 해 갖고 했다. 이게 17 세기 후반에 허목에서부터 원시 유학 체제의 획일성을 보이면서 육경 중심 학풍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18 세기 때 갑술왕국 때그 그러니까 갑수강국 이후에 이제 많이 남인들이 실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래도 경기 지역에 남아 있었던 경기 남인 계열의 애들이 인제 뭐냐 제항으로서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때 인제 토지제도 개혁을 되게 중요시 여겼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인제 그 농업을 강조하고 농업의 문제를 토지 분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자연농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자 요게 안에서도 토지 개혁 문제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와요. 이상적인 토지 개혁론과 현실적인 토지 개혁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상적인 토지 개혁론은 뭐냐면 지주존호제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토지 개혁론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정전제라든지 여전론이라든지 균전제 이런데 요때 전전제는 인제 준하 시대 때 이 정전제 있죠. 우물정자 요건데 이게 아니라 이걸 이제 재해석화된 정전제야.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현실적인 토지 개혁론은 지금 당장 지주전을 뭐냐면 인정하지 않고 하면 당연히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주 전호제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지주전을 폐지하자. 이건 당장 없애자는 거고 여기는 지주전을 인정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먼 미래에 없애자는 거야.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개혁하자. 자, 이 대표적인 이제 개혁이 이제 한전제죠. 한전제. 한전제도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어.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감조론. 지대를 이제 뭐냐면 맞추자. 이런 논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유형어부터 볼게요. 그 앞에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허목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유형부터 인제 좀 보겠습니다. 유형원의 균전론부터 보겠습니다. 네 균전론. 이 유형의 균전론은 땅을 나눠 주자는 거죠. 근데 요 사람도 인제 좀 신분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떤 인제 뭐냐면 신분별로 나눠 주자고 주장을 해요. 예. 하여튼 그래서 땅을 나눠 주자는 내용인데 자 요 관련된 사료가 그 밑에 있죠.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 유은의 대표적인 그 책은 반개수역이에요. 반개석. 예. 요거 외워 두셔야죠. 가끔 요즘에 책 이름 쓰라고 많이 나와요. 서명 쓰라는 말. 그래 갖고 이제 책 내용의 방향을 보면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사회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물론 이때 균등하게 분배할 때 똑같이 신분별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산업공상에 차별 있게 이제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인제 뭐 선비한테는 몇 경을 주고 2 경을 주고 관리는 인제 뭐 풍부에 따라 6 경을 주고 6 경에 2 경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 산업공사에 차등 있게 분배하고 그리고 자영농 육성을 추진해요. 그래서 일단 토지를 국유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토지를 국유한 상태에서 경작권을 이렇게 분배를 해 준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결부제 대신에 결부제는 생산력 양이죠. 근데 경무법을 사용했다. 일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경무법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토지의 절대 면적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호구에 부과했던 영역을 토지에 부과하자. 원래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용이라는 건 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토지에 부과하자. 이렇게 인제 하는 건데 토지 결수에 부과하자.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때 보면 대개 보면 이제 토지 결수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 조선 전기 때부터 이제 용을 개정법이 돼 갖고 원래는 어 산에게 부과했다가 호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토지 결수에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가덕이 시기 때 나왔던 그 논의 같아요. 이게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이제 이내에서 토지 결수가 완전히 인제 바뀌게 되는 그것이 인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요건 앞에 설명했을 거예요. 그 호구에 부과했던 영역을 토지에 부과하자.
그 당시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그 사회계획을 주장했죠. 자연농을 바탕으로 한 농경일치의 군사조직과 산업일치의 교육제도를 인제 하자. 아까 얘기했던 그 토지를 농민들에게 지급했잖아. 그럼 그걸 바탕으로 농민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군사장비를 챙겨서 국방의 의무를 뭐냐면 하자 그런 논의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군전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산업일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선비들도 양반들도 뭐냐면 "땅을 받고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너네들 인제 그 주경 야동을 하라는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라." 그래서 산업일치 교육 제도를 확립했다. 그래서 군전론과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반 분벌,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노비제도를 지금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세전법 그러니까 노비종무법을 인제 뭐냐면 만들어서 세전법을 점점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유형의 반개수역에서 예전에 노비종무법 주장한 내용 있죠.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이 노비종무법 중에 인제 실시하면 노비의 세전법이 인제 폐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제 노비 중에 어머니 쪽이 양민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반쪽 50%는 인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양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노비종무법을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야. 당장 노비제를 제대로 폐지하는 건 힘드니까 이 노비종무법 같은 걸 통해서 세전법을 점점 약화시켜 가지고 그냥 폐지시키자. 그런 것들 폐지시키자 인제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또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는 16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16 번이에요. 자, 그러면 인제 '이 사람은 또 한계가 없냐?' 한계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의 개혁 내용이 앞에 산업공상 같은 신문지에 입각한 차별적인 개혁이야. 그래서 이제 토지도 이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나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람은 유교적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노비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노비제도를 뭐냐면 폐지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비제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게 나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문음제도를 인정한다든지 가정 내 뭐 적설차별 인정한다든지 군대 편성상 양총 구분을 긍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인데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예전에 인제 그 사람이 주장했던 노비 종목법만 기출 문제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익을 볼게요. 이익은 인제 이 사람은 좀 학문적인 경향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익은 인제 성호학파로 형성됐죠. 성호라는 것은 이의 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그 제자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인제 성호 우파가 있고 그다음에 성호 좌파가 있어요. 그래서 성호 우파 쪽은 뭐냐면 성리학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죠. 물론 이제 신학적 분위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성리학의 지배 질서 이런 것들 강조하는 그리고 뭐 서양의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 천주교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 성호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안종복 같은 사람이에요, 안종복. 안종복은 이의 삼한종통론을 계승해서 체계화시켰던 사람이죠. 이거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성리학적인 가치 명분을 상당히 강조해요. 물론 인제 이 사람도 경제적인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고중학의 영향을 받아 갖고 어떤 실증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좀 성리학적인 어떤 마인드가 좀 깔려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만 인제 이 사람은 고중학의 영향을 실증적인 영향을 받아서 실증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재정리했죠. 물론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리한 것도 있지만 성리학적 가치관과 실증과 연결돼 갖고 같이 정리한 게 역사서가 있죠. 그래서 인제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역사학을 안정복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인제 예전에 동사 강목이라 갖고 이제
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동사관계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성어 잡화 계열 좀 볼게요. 성어 잡화는 어 성어 우프와 달리 그 당시 인제 그 서양의 어떤, 물론 이들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서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제 서양의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배격한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 수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냐면 성호 우파보다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벌써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요게 이제 성호 좌파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성호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 보면 이벽이나 건철씨, 건일신, 이승우, 정약전, 약종, 정약용 형제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이벽이나 건철씨 같은 사람은 이제 서학을 받아 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승우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정약용 같은 사람은 인제 기독교는 안 받아들였지만 기독교의 어떤 그 그냥 일부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성호 좌파는 좀 기독교나 서 그 과학 기술에 상당히 뭐냐면 우호적인 사람이었다. 그럼 이의는 뭐냐? 아까처럼 이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원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이 불교와 똑같다. 어 세상에 천국 그 지옥이 어디냐 비판을 하면서, 그렇지만 서양의 과학 기술이나 이런 거는 또 영향을 관심을 가졌어. 이 사람은요. 예. 그래서 인제 이익의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여기 성호사설이라고 있죠, 성호사설.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사문 등 5개 부분을 나눠 가지고 우리나라 및 그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한 건데, 이 성어사설 안에 뭐가 있냐면 가고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고력에 이제 뭐냐면 한전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성어사설은 인제 그 이름 정도는 외워 두세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토지제도를 좀 볼게요. 자, 이 토지 제도는 이제 뭐냐면 어 저도 인제 한전론을 주장했죠, 한전론. 한전론 중에 하한선을 주장했어. 예. 박지원은 인제 상한선을 주장했고요. 근데 하한선이니 상한선이니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또 하한선이 또 상한선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인제 거기 보면, 자, 중국의 정전제는 이 사람이 보기에 너무 이상적이고 유엔의 군전제는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가오의 생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영업전이나 하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를 매매에 활용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 한전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업전을 인제 뭐 인정해 주는 거야. 요 안에서만 토지 소유를 뭐냐면 인정해 줘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고, 그냥 현실적으로 영업전 외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업전 외에 어 영업전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매매하는 과정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영업전을 하원선을 이렇게 정해 놓고, 만약에 영업전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이 사람들은 살 수는 있지만 자기 토지를 팔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영업전이 부족한 걸 메꾸는 거죠. 근데 영업전이 이렇게 초과한 사람 있죠. 이 사람 팔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팔 수는 있으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볼 땐 요 부분만 팔고 요쪽 내려갈 거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요걸 사서 요쪽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토지의 균등함을 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진적인 어떤 그 토지 기용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당장 지주존을 폐지해서 땅을 나눠 주고 국가가 환수해서 뭐 경작권 나눠 주고 그런 군중론이 아니라, 지주존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을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서 그 뭐냐면 요 안에서 사고 팔고를 조절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 균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게 그 뭐냐면 토지에게도 한전제를 라고 하고, 하한선이라고 하는데 하한선 이렇게 최소한의 토지를 정했다고 하는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 토지를 이만큼 가질 수 있다라는 상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한선이나 상한선에 의미는 없긴 할 텐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인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사회개혁론을 보겠어요. 육존을 그랬죠. 나라를 종먹는 이 벌레들 하면서 이 비판했는데, 뭐 노비제도, 그다음에 과거제도, 양반 문벌, 그다음에 기교, 사치와 미신들, 승려, 게으름,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육존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는 결국 서울대 중심의 어떤 이 양반들의 문화에 대한 비판하고 연결돼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사람의 또 인제 신문가를 좀 보면 노비 제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장 지금 노비를 폐지하자는 노비 제도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비의 매매를 금지해요. 자, 노비 제도를 부정하진 않지만 노비의 매매를 금지하면 노비가 인제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자, 이런 것들도 인제 중농주의 학자들의 공통된 어떤 특징이야. 당장 지금 없애는 것보다는 어떤 인제 먼 미래를 생각해서 노비 매매 금지나 노비 종목부 실시해서 이런 식으로 노비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인제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예전에 한번 좀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할 때 패전론 얘기했죠, 패전론. 앞에 이제 그 용정론과 이렇게 반대된 패전론을 제시했잖아요. 영조 때 정황이 발생하니까 동정 자체가 투기 대상이 돼 버렸죠. 동정이 퇴장하고 하니까 이는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금속화폐를 사용하면 농민들 피폐해 준다. 피폐해지기 때문에 아예 동전 자체를 없애자는 패전론을 주장하는데 그 패전론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추가하자면 그 뭐냐 사창제를 주장해 사창제. 국가가 이제 한국제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창제도를 통해서 하자. 개인이 사창을 해서 운영하자. 이 사창제를 주장했던 거 이런 것도 인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정약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중상주의이긴 하지만 중농주의자이긴 하지만 그 중농주의와 함께 중상주의 요소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로 연결시켜 주는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중농주의 사상을 상당히 집약하고 종합했던 사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진을 유배될 때 거기에서 인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책을 썼죠.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고 결국에는 신학을 집대성하고 결국 그런 책들을 하나 묶어서 일제 강점기 때 여유당 전서를 만들죠. 여유당 전서. 요것도 이제 시험에 주는데 여유당 전서는 저영의 이게 여러 책들을 묶어서 만든 그 분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정약용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